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월 5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그러고, 제목에서 보신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52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 체계가 우리 언론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무기 체계예요. 북한하고 어떤 긴장 관계가 조성될 때 괌에 있는 B-52가 한국으로 왔다 갔다 실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미국이 이제 화가 났다, 이런 이제 인상을 주는 무기로도 쓰고,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한다. 북한은 또 6.25 때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또 입었기 때문에 또 그럴듯하게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말입니다, 60년대 초에 생산된 비행기예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환갑이 넘은 비행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60년 동안. 네. 자, 그런 게 과연 현재에도, 이게 과연 우리가 뉴스 시간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올라갈 때마다 등장하는 이 무기 체계가 과연 북한이 무서워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세상 돌아보기에, 판단? 예.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죠. 이거는 뭐 가장 최근에는 22년 작년 2월 달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연합뉴스 기사 같은데, 제목이 미국 전략 폭격기 B-52 4대 괌 기지에 전개했다. 대북 감시 정찰기도 띄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압박의 상징 무기 체계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6.25 때 뭐 융단 폭격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베트남전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무기 체계였다고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자,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냉전 시대 때 구소련에다가 핵폭탄을 투하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비행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아주 먼 장거리를 갈 수 있게 디자인된 비행기거든요. 또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고도로 나르게 되어 있어요. 공기 밀도가 낮은 데로. 네. 자, 그런 비행기인데, 그리고 북한도 저런 경험을 했고, 6.25 때, 그때는 이제 B-52가 아니고 그 전 세대 폭격기였겠죠.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던. 자, 그러면 그들도 대비를 했을 텐데, 그리고 전반적인 무기 체계가,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 무기 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한 러시아 또한 공군력이라는 부분에서 미국한테 뒤지기 때문에 방공 부분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영향을 받은 국가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또 그런 경험이 실제적으로 있고. 예. 그러면 지금도 우리 대중들의 머릿속에 B-52가 뉴스 시간에 자료 화면 속에 등장하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가 예전에 독일을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게끔 하고도 전혀 독일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 그런 프로파간다, 여론조작이죠. 예, 대중매체를 이용한 그런 거가 과연 그 시대만 있었냐. 우리가 실체가 아닌 것을 보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안심을 해서 또 무리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예요.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예. 자, 좀 사전 정보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형이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B-52H형이 마지막 형이에요. 마지막 형이고,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핵무기를 다 가지게 됐고, 50년대만 하더라도 6.25 끝났던 그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무기 수준을 아시잖아요. 대륙간 탄도탄이 있기 전이에요. 그때는 비행기를 폭탄을 실어 날랐어야 됐어요. 핵폭탄을 그렇게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즉,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게 45년이잖아요. 그죠? 네. 그한 10년, 15년 있다가 개발된 비행기가 이거예요. 그때는 B-29로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큰 비행기에다가 훨씬 더 많은 핵폭탄을 싣고, 더 강력한 것들을 싣고, 러시아로 한 방에 보내겠다. 이런 거예요. 러시아도 이게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또 개발했죠. 그런 식으로. 그러던 시절에 개발된 무기예요.
지금 뭐 괌에 배치가 돼 있다. 괌에서 보통 날라오니까 이게 괌에 배치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지금 원래는 한 700에서 한 800대 정도 생산됐는데 지금 남은 건 한 10%에 불과한 한 70몇 대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 기지에 배치돼 있어요. 저 중에도 현역은 또 한 50여 대, 나머지는 약간 보관 쪽으로 돌아가 있고 돌려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YTN 기사에서도 보면은 본토에 있던 게 4대가 괌 기지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본토 기지에 배치가 돼 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본토 기지에 배치가 돼 있더라도 우리까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한반도까지. 예. 말씀드린 대로 최종 생산은 62년이니까 지금 23년이니까 우리로 치면 거의 많이 환갑이네요, 환갑. 예, 말씀. 자, 그리고 냉전식 고고도 핵폭탄 투하용이에요. 이 안에 그냥 31톤에 35톤까지 실을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떠가지고 그냥 한 나라를 싹 없애버릴 수 있는 핵무기를 싣고 가서 떨어뜨리겠다 하늘에서. 당연히 방공망이 발전하기 전에 이야기죠. 예, 이미 60년 전의 이야기니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엔진이 이제 8개가 달려 있는 건데 하나의 엔진이 뭐라고 할까? 약간 KF-21에 들어가는 엔진 2개 들어가잖아요. 그거보다 살짝 약한 수준이에요.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 연비도 안 좋고. 예. 그러니까 KF-21이 지금 4대, 내가 3대 정도 되는 파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읽은 바에 의하면은 옛날 엔진이라 지금 연비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고. 일단 예열을 하는 데만 해도 수십 분이 걸려요. 예, 바로 공격했을 때 서로 핵전쟁을 주고받으면 1분 1초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수십 분이 걸려요. 그만큼 옛날 체계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개선 방향이 나왔는데 이거를 여러 번 다른 걸로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당연히 있었어요. 비행기를 60년 쓴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형 엔진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왔는데 엔진을 바꾸게 되면은 출력이 세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날개가 저걸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또 계속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엔진 개선에 대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 번 있었고 날개까지 다 바꾸는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 실제 옮겨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이제 마침내 결정됐죠. 신형 엔진을 장착하기로 하고. 예. A사 레이더도 장착하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2050년까지 쓸 수 있다. 잘못하면 100년 쓰는 비행기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느냐 이 무기 체계가 이걸 핵폭탄 투발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없죠. ICBM도 있고 훨씬 더 정교한 탄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또 월남전처럼 뭐 융단 폭격을 한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예,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냐면은 저게 상공에서 방공망이 일단 제압이 된 그게 핵심이에요. 예. 지금 A-10 공격기 A-10 같은 것도 은퇴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근접 지원 항공기잖아요. 요즘에 방공망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포탄도 떨어뜨리고 미사일도 쏠 수 있고 한데 다 좋은데 방공망이 살아있으면 이거는 갈 수 없어요. 특히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거. 이거는 비행기가 빠르지도 않아요. 전혀 그러고 뭐 레이더 반사 면적 이런 게 전혀 고려된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고도에서 또 활동해요. 저고도로 뭐 피해 다니지도 않아요. 느리죠. 그러니까 레이더에 걸리면은 대공 미사일을 쏘면 끝이에요. 그냥 바로 너무나 쉬운 목표물이에요. 그래서 방공망이 무력화된다는 전제가 가능하다. 즉 그것은 뭐냐면은 미국보다 훨씬 열등한 군사력을 가진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라크 반군, 아이시스 이런 거 공격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체계적인 군사 조직을 갖춘 중급 이상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것만 밀어낼 수 없는 무기 체계예요. 또 그렇고 이제 더 이상 그 융단 폭격 같은 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 타격 무기, 즉 순항 미사일 같은 걸 이제 많이 쏘고 JDAM처럼 뭐 별거 아닙니다. 포탄에다가 이제 그 GPS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정밀 타격 이런 용도로 좀 쓰고 최근에 미국이 쓴 용례를 보면은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또 방공망이 없는 나라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 있죠. 아프가니스탄, 마이시스, 뭐 이라크 반군
거기 하늘에 떠 있어서 이제 오래 채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순항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JDM도 가지고 있다가 지상에서 적을 발견하고 항공 지원 하면은 바로 다른 뭐 항공모함이나 다른 육상 기지에서 비행기 출격할 필요 없이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요즘으로 치면은 무인기 장기 채공 무인기 활용하듯이 그렇게 활용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특수한 경우다. 그게 북한에 적용될까? 지금 이 용례가 예? 순항 미사일 해봤자 1000에서 뭐 2000km 사이잖아요. JDM 같은 거는 바로 위에서 떨어뜨려야 되고 사실은 본인 스스로 뭐 뭐랄까 추진력을 낼 수 없는 포탄이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멍텅구리 포탄인데 좀 똑똑하게 만든 거잖아요. 자, 그게 북한에 통할까? 한반도 작전 상황에서 그렇게 자주 날라오는데 그 위협을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북한은 위협을 느낄까 이게?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미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나타나면 북한과 미국 간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구나. 전쟁이 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저런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드는 게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우리가 왜냐 어릴 때부터 계속 이걸 봐왔기 때문에 수십 년간 봐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인가? 한번 뒤집어서 돌려서 생각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세뇌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언론에 의해서. 그게 프로파간다죠.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면. 그렇죠? 자, 볼까요? 자, B-52가 베트남전에서 그 당시에만 해도 융단 폭격을 하던 이제 시기였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때 이미 60년대 개발됐던 러시아의 S-75 이게 아마 최초로 본격화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을 거예요. 지령 유도 방식이에요. 지령 유도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미사일에는 탐색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의 레이더에서 계속 지상의 레이더가 적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한테 미사일에다가 자꾸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제밍을 걸면은 제밍에 되게 취약해요. 제밍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단순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서로 레이더 파로 간섭을 하는 거죠. 힘이 센 놈이 이겨요. 출력이 센 놈이. 두 개 스피커 저기 하나 켜놓고 여기 하나 켜놨는데 이 스피커 출력이 훨씬 좋아요. 전기도 많이 먹겠죠? 두 개 다 최고 볼륨으로 틀면은 작은 스피커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큰 놈이 이겨요. 문 떼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옛날처럼 지령 유도를 하게 되면은 지상 레이더판은 목표물에 오면 자꾸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거리에 오면은 이 항공기에 장착된 레이더도 제법 센 출력을 내서 그 정도로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미사일에 자체 시크가 있으면 자체 탐색기가 있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훨씬 제밍에 강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A사까지 적용되게 되면 주파수 맞출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똑같은 주파수를 쏴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때는 지령 유도였음에도 다수가 피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려요. 물론 엄청난 양의 포탄 떨어뜨렸죠. 예, 북베트남에 엄청난 피해를 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얘도 제법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전쟁통이니까 북베트남은 이만큼 떨어뜨렸다. 미국은 몇 개 떨어진 건 맞는데 이만큼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면 그 뒤에 역사는 뭐야? 승자의 역사잖아요. 누가 뭐 북베트남이 전쟁에 지진 않았지만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그들 성과에 대해서. 그럼 미국 쪽의 이야기가 우리 주된 이야기가 된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S-75라는 그 미사일의 이고 이게 그 U-2 스파이 정찰기를 격추시킨 그 미사일이에요. 최대 대응 고도가 25km. 지금 우리 천궁 1 같은 경우 15kg이죠. 그 당시는 탄도 중량이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근접 신관으로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탄도 중량이 자그마치 200kg이나 돼요.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천궁 같은 경우 24kg이죠. 예. 그때 한 1,300발 정도로 발사했다고 그래요. 베트남전에서. 예. 자, 그래서 성과를 냈고, 미국 쪽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자. 그거는 뭐 B-52뿐만이 아니라 F-4 팬텀을 위시한 전투기들도 피해가 많이 났죠. 왜냐하면 대공 미사일을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전 시스템이 채용되면서 피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피해가 완전히 가셔졌느냐?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손실이 많이 났을 때 이게 지금 B-52 승무원들이 브리핑을 받고 있는 건데 출격 전에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남부끄러운 일이라 크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부정하지도 않아요. 조그맣게 이야기는 해줘요. 그게 미국의 특징이고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의 최강대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예요. 아예 없다고 하지 않아요. 찾으면 자료는 나와요. 그렇지만 그걸 꺼내놓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잘잘못을. 엄청 심각한 이슈가 아닌 다음에는 그만큼 하는 나라도 현재는 미국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많은 과실이 났고 출격 거부 사태가 발생하죠. 지금 나가면 죽는 게 당연한데 몇 대 중에 우리 중에 몇몇이 죽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작전 나 갈 수 없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라고 이렇게 항명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출격 거부 사태. 예. 자,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B-52를 교체하려고 당연히 했죠. 월남전에 이제 전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행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게 뭐냐? B1, 저 위에 보시는 저 비행기를 개발해서 100대를 배치한 거예요. 이 비행기의 작전 개념을 보면은 B-52의 작전 개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월남전에서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에 많은 피해가 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 이때는 스텔스가 있기 전이에요. 저공비행. 저공비행으로 날면서 왜냐? 그때는 러시아의 초기라서 러시아의 기술이 고도 한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고도가 한 3km, 4km, 5km 정도 됐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기관총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리고 만든 거예요. 저공으로 장거리를 침투한다. 예? 그렇지만 동시에 폭장량도 많이 가진다. 그렇지만 얼마 안 있어서 러시아가 그 기술적 갭을 줄여버려요. 지금도 S350에 들어가는 S400에 들어가는 유도탄들 우리도 거기에 준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서로 체계가 비슷하니까. 거기 스펙에 보면은 최저 대응 고도가 5m? 잠깐만요. 맞네요. 최저 대응 고도가 5m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이미 80년대에 그런 미사일이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 자, 최저 대응 고도가 5m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고도 5m로 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 B1도 B-52의 전훈을 바탕으로 했지만 대공 방어망의 기술 향상으로 인해서 생존성이 흐릿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B2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텔스가 반영이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냉전이 종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나 이런 비행기가. 예. 게다가 B2 폭격기 같은 경우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서 값이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그 처음에는 100 몇십 대 만들려고 그랬죠. 예. 다 이때마다 다 B-52는 대체하는 거, B-52 대체하는 거, B1도 대체하는 거 이렇게 갔는데 돈이 너무 비싸니까 B2 같은 경우는 21대밖에 못 샀어요. 그러니까 B1도 그대로 있고, 예. B-52도 너무 낡아서 못 쓰는 거 빼고는 그냥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개가 다 섞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B-52가 워낙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모습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뭐 야마토 전함, 일본의 미국의 뭐 미주리 전함, 뭐 또 독일의 뭐 비스마르크 전함 이런 거 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힘이 느껴지는 그 덩치, 모양. 예. 그 얼굴마담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B-52의 한계는 예전부터 있었다. 예. 대공 미사일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나오고 그 다음 방식도 B1이 좀 맞닥치 않아서 B2까지 넘어갔는데 2020년대를 맞이한 지금 북한이 마음에 안 들면은 B-52가 날라와서 평양 시내에 융단 폭격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죠. 예. 자, 한번 볼까요? 북한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북한의 정부는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느끼실 거예요. 뭐랄까? 우리가 6.25 때 전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군은 T-34 그 당시는 최강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쑥대밭이 됐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트로마가 있어요. 트로마가.
그래서 대전차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본능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무기체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죠. 자, 그런 그 거꾸로 북한에 적용을 하면은 북한은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에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공군 체계라는 게 갖추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무기 체계잖아요. 그래서 방공망의 향상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게 전혀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예상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요 주제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의외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점을 여러분하고 잠깐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림 속에 보시는 게 북한의 번개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청궁 2, 그다음 뭐 LSA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LSAM은 또 다음에 이름이 또 붙긴 하겠지만 그런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북한은 번개 시리즈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번개 5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미사일인데 상당히 크죠. 6, 7 뭐 계속 개량 중인 것 같아요. 이 미사일이 2010년도에부터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고 가는 이야기를 봤을 때는 러시아의 S-300V형 그리고 또 러시아의 S-300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은 중국의 HQ9급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상당히 공정한 평가라고 봐요. 북한의 입장, 아까 말씀드린 입장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게 사거리가 현재 하면 150km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미사일이 원래는 두 가지예요. S-300V 시리즈에 보면 단거리용으로 쓰는 게 있고 4-50km짜리 그리고 좀 중장거리용으로 쓰는 게 150km 정도가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탄도탄 대응이 가능한 미사일이에요. 그 시기에 러시아가 개발한 미사일이거든요. 그런 게 중요해지는 시점에. 그래서 이걸 이제 번개 5, 6, 7로 계속 개량 중이라 하니까 당연히 북한은 대응 고도 올리고 대응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나온 지가 벌써 2010년이니까 이후에 개선형이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벌써 12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번개 미사일 2010년부터 지금 배치한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이때 배치를 했다면은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대공 미사일은 호크거든요. 호크? 그 미사일보다 훨씬 우수한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방공망이 훨씬 우수했어요. 우리보다 2010년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는 청궁 개발한 거, 청궁1을 개발해서 배치를 한 게, 개발은 뭐 2010년대 초반에 끝냈지만 배치를 한 건 2015년부터 배치를 했어요. 지금 이제 청궁2 배치하기 시작하죠. 이제 보면은 얼추 비슷해진 거예요, 북한하고. 북한이 이제 그 이후 어디까지 나갔는지는 모르는데, 이 부분은 진도가 우리보다 빨랐어요, 북한이. 뭐 상세한 성능이나 이런 거는 비교할 지금, 뭐 자료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러시아 미사일 수준의 원조인 러시아 미사일 수준에 상당히 가까웠을 거라는 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또 북한이 처한 여건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는 거죠, 이 미사일이. 그래서 이게 러시아 S-300의 V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작은 미사일 있죠. 그리고 큰 미사일이 있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요 다음 형이 사실 S-400이 나온 거잖아요. S-400은 S-300하고 V하고 S-300P하고 섞은 거예요. 그 와중에 작은 미사일들이 지금 우리 쪽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우리 청궁1, 청궁2로 돼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단거리 쪽을 먼저 취한 것이고 LSM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장거리 쪽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같이 쓰겠죠. 우리도 단거리 장거리를 같이 확보하는 것이고 더 초단거리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한국판 아이언돔 같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응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북한이. 그게 냉정한 평가예요. 합리적인 평가예요. 판단이에요. 단거리 장거리 대응하고 140-50km까지는 대응할 수 있다. 즉 그 정도 이상의 물체를 포착할 수 있다. 이거 미사일 레이더만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광역 방어 레이더, 광역 감시 레이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제 그걸 사서 쓰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발표되는 게 900km예요. 탐지 범위가. 그런데 사실 최신형 같은 경우는 2차로 들어온 분량 같은 경우는 1000km가 훨씬 넘는 것으로 지금 소문이 돌아요. 그러면 북한도 이거 말고 광역 감시 레이더가 있을 거예요. 예, 북한도 다른 타국에서 수입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최소 수백 킬로는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 주변으로 이렇게. 당연히 미군기가 괌 쪽에서 날라오면 유심히 보고 있겠죠. 한반도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알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자, 이게 이제 번개 5가 이제 발사되는 장면인데, 미사일이 확실히 커요. S-300 시리즈 좀 크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도 하는 그 콜드론치 있잖아요. 평 쏘서 그 다음에 이제, 주 추진자가 불이 붙어서 방향을 획 바꿔서 날아가는 거. 예. 콜드론치인데, 러시아 방식의 미사일에서 주로 보이죠.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콜드론치를 했어요. 우리 콜드론치 한다고 자랑 좀 많이 했었잖아요. 예. 뭐, 호크 같은 경우는, 호크나 패트리엇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데, 반도쪽에서 오면 이걸 차체를 돌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미사일이 한참 돌아가든지. 우리는, 360도 방향 다 타기 가능하다라고 자랑했던 게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걸 이제 5년 전부터 이미 우리보다 5년 빨리 했었던 거죠. 예, 예. 자, 여기서 그럼 이게 이 미사일이 얼마나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금년 한 5, 6월경에 미국의 공군 장관이 있어요. 거기는 참모총장 위에 장관이 의회에서 답변하는 거를 뭐 영상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보면은 그 하원 의원이 물어요. 장관한테.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군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무기 체계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눈에 띄던가요? 그 장관이 두 개를 대답했어요. 하나는 대공 미사일이다. 또 하나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다. 예, 그 효과가 상당히 놀라웠다.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뭐냐? S-300하고 이글라예요. 예. 저걸로 많은 러시아의 전투기하고 헬기가 격추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장관도 이거 놀랍다, 의외다. 예. 이게 대단한,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더 쓰고 싶어도 이제 다 써가지고 탄이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패트리엇 달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유용한 무기 체계라는 거예요. 그럼 저게 우크라이나가 언제 확보한 것이냐? 구소련제 무기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90년에 했어요. 독립을 90년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S-300과 이글라는 1990년 전에 생산된 거예요. 예. 그런데도 지금의 러시아 군의 공군력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것은 2010년 때부터 배치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 30년 뒤에 또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진 S-300과 이글라, 북한판 이글라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이. 예. 그거보다는 성능이 우수할 거라고 봐야 돼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19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미사일이 지금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은 만만치 않다. 우리 공군력이든, 미군 공군력이든, 예. 이런 방공망이 제압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B-52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하늘에 날아다니는 관역이에요. 그냥 저공 비행도 안 되고 고속 비행도 안 되고 급 기동도 안 되고 날아오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행기가 근처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고 북한의 영공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격당할 가능성이 커요.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개전 시에 북한 융당 폭격은 불가해요. 상대방 방공망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북한도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무기 체계는 더 이상.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뉴스에는 한반도 긴장이 올라갈 때마다 B-52 화면이 뒤에 나오고 이게 막 신문기사 여러 데서 언급을 하는 것이냐. 네. 프라파간다예요. 여론 조작이에요.
거기에 우리 이민은 중독돼 있어요. 왜냐? 그 기사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응?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 여론이 몰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예요. 이런 요소만 있겠습니까? 다른 요소는 몇 개 더 있죠. 쫙 모아서 나라 전체가 희한한 결정. 나중에 후손들이 봤을 때는 저 어떻게 바보 같은 결정을 했지? 저렇게? 예? 조상들 때문에 우리 고생 엄청나게 하네?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조작이죠. 우리로 하여금 냉정성을 잃게 만들고 균형 감각을 상실시키는 반복되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함으로써 왜곡된 것을 프로파간다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B-52가 뭐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서 미국과 북한이 치고받고 한다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의 방공망이 다 제압이 됐다. 이러면 전쟁 끝난 겁니다. 이미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의 무기 체계 수준을 봤을 때. 그래도 B-52가 굳이 참전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방공망 훨씬 바깥에서, 즉 북한의 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바깥에서 대기하면서 순항 미사일 쏴주는 거 필요한 곳에다가 그겁니다. 지금 뭐 많이 쓰는 토마호크 같은 거는 사실 그 미사일 자체도 방공망에 다 요격돼요. 그러면 미국의 최신의 지금 개발 중인 그런 미사일들을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오래된 시스템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런 오래된 기체를 굳이 그런 고급 무기 체계를 장착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진 속의 인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선전부 장관이었던 괴벨스죠. 여론 조작, 독일 사람 전체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건데, 선동, 프로파간다, 여론 조작, 여론 왜곡이죠. 그게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독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죠. 또 동시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충성심에서 그 에너지가 나왔겠죠. 그러면 오늘 이제 B-52의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프로파간다에 당하고 있다. 단지 나치 독일처럼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지만은, 지금은 훨씬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훨씬 섬세해지고 땅바닥에 쫙 깔려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프로파간다에 시달리고 있죠. 저들은 저렇게 몇 년 하고 말았잖아요. 나치당이 집권하는 기간만큼 그 처절한 패배로 끝났죠. 우리는 수십 년간 저준위의 프로파간다를 꾸준히 받고 있죠. B-52가 그 사례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F-35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미국 감사원의 보고자료에서 F-35에 대해서 지적한 문제들이 공개된 자료 속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F-35의 장점만이 부각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죠.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스텔스기가 격추가 됐는데,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전에 지금도 스텔스기는 스텔스기다. 그 말을 저피탐, 스텔스기는 그냥 투명 비행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피탐이라는 단어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박혀 있으니까. 저피탐 기체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 기술, 그것도 A사 레이더 기술로 우리까지 개발한 마당인데, F-35의 그 무적의 명성은 사라지지 않고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기체, 아이언버드도 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기체, 그런 소식을 왜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궁극의 무기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다, 사야 된다. 괴벨스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한 명의 괴벨스가 아니고 여럿의 괴벨스가 있죠. 특히 언론에.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